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DNS 서버라는 서버가 마치 그 전화번호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이름으로 입력했던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www.naver.com에 대한 이건 이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IP 주소를 알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면 이제 이 서버에서 이거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달라는구나. DNS 서버라면 예를 들면 방금 아까 봤던 주소가 뭐 168.126.63.1이라는 IP 주소를 가지는 그러한 서버라면 이제 이 서버에 접속해서 그걸 물어보면 이제 DNS 서버가 거기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한번 실제로 그 과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이 서버한테 문의를 해서 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하는 내용들은 모두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블럭이 잡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돼요. 복사한 것을 이 노트패드에 붙여놓고 쭉 계속해서 모아두세요. 모아뒀다가 수업 끝날 때 이제 실습 내용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란에다가. 알겠죠? 제가 이제 1주차에 과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그 과제란에다가 그 실습한 결과 파일을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어떤 명령을 실행해서 할 수 있냐? 그러면 nslookup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ns라는 게 이제 네임 서버라는 뜻이고요. lookup이라는 게 이제 조회를 한다는 뜻이죠. 찾아본다. 그러니까 네임 서버에 가서 찾아본다. 뭘 조회를 한다. 예를 들면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 네임 서버 여기 있죠? 이 네임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것에 대한 IP 주소를 문의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줘요. 한번 해볼까요? www.naver.com 엔터 하면 결과가 오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접속한 서버가 나와요. 접속한 서버는 얘도 이름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IP 주소는 이거 아까 봤던 네임 서버죠. 그러니까 이 서버 이러한 이름을 가지는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www.naver.com에 해당하는 주소를 받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www.naver.com이 뭐라고 돼 있냐면 alias라고 돼 있죠. 그죠? alias라고 돼 있고 이름은 뭐라고 돼 있냐? www.naver.com.neos.com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이름과 alias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름은 진짜 공식 이름입니다. 공식 명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것을 편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제 alia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www.naver.com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업기관 중에 네이버의 WW 서비스를 하는 웹서버. 소위 네이버의 홈페이지죠.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서버의 이름. 이것은 진짜 이름이 아니고 진짜 이름은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주소가 이와 같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이름은 하나인데, 그죠? 이름은 하나인데 주소는 여러 개가 있죠. IP 주소는. 그럼 이 IP 주소는 실제 서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즉 아까 봤던 이 어댑터, 네트워크 연결을 하기 위한 회로가 됩니다. 그 회로에 적용되어 있는 주소예요. 이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의 서버에 어댑터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어서
그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즉 서버 컴퓨터는 한 대인데 거기에 어댑터가 여러 개 있어서 거기에 각각 그 네트워크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 하면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서 거기에 각각 네트워크가 어댑터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보통 후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 서비스는 수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의 서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서 여러 대의 서버를 동시에 그 운영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부하를 분산하는 거지. 우리가 수강 신청 해보거나 아니면 어디 뭐 무슨 티켓 같은 거 이렇게 그 판매할 때 들어가면 엄청나게 대기가 많이 걸리고 늦어지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서버의 용량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대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를 여러 대 두고서 동시에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주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각각이. 그래서 여기 접속하거나 여기 접속하거나 여기 접속하거나 여기 접속하거나 다 똑같은 서비스가 되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순서를 보면 여러분들과 저희 순서가 같나요? 이게 혹시? 좀 다르죠. 근데 뭐 주소는 다 똑같죠. 근데 순서는 다르죠. 옆 사람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복불복일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이 명령을 실행해서 nslookup.naver.com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요거는 또 우연히도 맨 위에 거는 똑같군요. 순서는 또 달라졌는데 네.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맨 처음 게 또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계속 순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소를 받아오면 이제 이 컴퓨터에서는 내 컴퓨터죠. 내 컴퓨터에서는 이 네이버.com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어느 주소를 쓰냐 하면 맨 위에 걸 써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접속이 안 되면 그 다음 주소에 접속하고 여기 접속이 안 되면 그 다음 주소에 접속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 접속한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이 www.naver.com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자꾸 가서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때요? 주소가 바뀌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네이버 서버는 그때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네이버.com으로 접속하지만 또 나랑 옆 사람이랑도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순간순간 접속하는 시스템을 계속 바꿔가면서 부하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네임 서버가 해야 될 일이죠.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데 IP 주소를 알려주는데 그것도 항상 똑같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계속 부하를 나눠서 접속할 수 있도록 골고루 접속하게끔 해준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학교를 한번 해볼게요. nslookup www.동양.ac.kr 이렇게 접속해볼게요. 네. www.동양.ac.kr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가 하나만 있네요. 그리고 얘는 뭐 여기 보시면 엘리어스라고 하는 별명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이제 본명이다. 따로 별명이 있고 본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이거 자체가 본명이고 이것의 IP 주소는 이것이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여기에 계속해서 여기에 답변이 올 때 뭐라고 나왔냐면 권한 없는 응답이라고 나옵니다. 권한 없는 응답. 여기도 권한 없는 응답. 여기도 권한 없는 응답.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건 좀 이따 보겠고 어쨌든 그러면 이 주소가 어떻게 쓰이느냐? 실제로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말이죠. 브라우저 창에 새 탭을 열어서 그 주소를 입력해 보시죠. 컨트롤 V 해가지고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똑같이 홈페이지가 열리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소로 접속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름으로 접속을 한다. 그러나 그 이름은 우리 시스템에서 일단 IP 주소로 변환이 된다. 그때 사용하는 서버가 DNS 서버다. 대충 DNS 서버의 역할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DNS 서버는 그래서 이 DNS 서버는 kns.conet.net이라고 하는 서버인데 이 서버는 이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www.동양.ac.kr의 IP소는 203.249.39.43이다 하는 정보가 이 서버에 들어 있으니까 여기서 요청을 했을 때 물론 여기 뭐 네이버.com이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줘서 우리가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버에는 온 세상에 이름에 대한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소가 다 들어있는 게 정석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권한 없는 응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 서버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할 권한이 없어요. 관리를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관리라는 건 그 정보를 저장해 두고 관리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자기가 가지고 관리를 하지도 않는 이름을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 되게 궁금하죠. 그 응답이 바로 권한 없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얘네들은 일종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그러니까 우리 이 클라이언트가 이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여기에 원래 그 정보가 들어있어서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가져오느냐? 실제 서버에 가서, 실제 네임 서버죠. 실제 네임 서버에 뭐 www.동양.ac.kr에 해당하는 주소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www.동양.ac.kr에 대한 걸 요청을 하면 얘는 여기 가서 가져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서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좀 이름이 복잡합니다만 authoritative 서버라고 하고요. 얘를 캐시 온리 서버라고 합니다. 캐시라는 말은 아시죠? 그죠? 임시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대해서 실제 서버, authoritative 서버라고 하는데요. 권한이 있는 서버예요. 실제 그 이름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버에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답을 줘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일반 클라이언트들이 저 authoritative 서버들, 즉 어떤 이름을 실제로 관리하는 서버들을 일일이 알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저 authoritative 서버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도메인 네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네이버면 네이버 또는 뭐 우리 학교 동양미래대학이면 동양미래대학 또 구글이면 구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이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 구글은 구글 자기네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 네이버는 네이버 자기네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네임 서버별로 관리하는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클라이언트가 즉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그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알아오려면 걔네들의 서버의 주소를 다 알아야 돼. 일일이. 너무나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예 대리 서버를 하나 두고서 그 대리 서버에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 서버가 알아서 그걸 가져오는 그런 식이죠. 좀 복잡하죠?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해볼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볼 거예요. 이 대리 서버와 실제 서버를 구성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뭐 참고 삼아 우리 동양.ac.kr의 실제 서버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아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우리 학교의 이름 서버는 뭐 www.동양.ac.kr뿐만 아니고 방금 아까 봤던 eclass.동양.ac.kr이라든가 eclass.동양.ac.kr이라든가 그 외에도 우리 학교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개 있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도서관, 우리 학교 도서관이죠. 여기 도서관 사이트라든가 뭐 하여튼 우리 학교에 그 정보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각각 있어요. 도서관 혹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lib.동양.ac.kr이죠. 동양.ac.kr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홈페이지, 그다음에 e클래스, 그다음에 lib 도서관. 그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 그 여기 수강 신청할 때 들어가는 DMIS 뭐 등등 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전부 다 동양.ac.kr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 하에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서버가 누구냐면 번호가 203.237.167.3과 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양 서버, 네임 서버죠. 이 동양 네임 서버는 momo.동양.ac.kr이라고 하는 이름들에 대해서 IP 주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주소는 203.237.167.3번과 4번 두 대의 서버가 있어요. 네임 서버가 우리 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www.동양.ac.kr을 하던 아니면 NSL컵 뭐 eClass.동양.ac.kr을 하던 결과가 오는 것은 이거는 어디에 조회를 한 거냐면 이 kns.conet.net이라고 하는 이 서버에 접속을 한 거고요. 128.126.63.1번에 접속을 한 거고 얘가 여기 가서 알아온 것을 넘겨준 거고요. 그래서 권한 없는 응답이라고 나옵니다. 계속. 아까 네이버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도 네이버를 관리하는 네임 서버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버가 네이버에 가서 알아온 거를 넘겨준다 이거죠. 그래서 권한 없는 응답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서버. 예를 들면 www.동양.ac.kr에 대해서 이 kns.conet.net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즉 여기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학교 네임 서버 203.237.167.3이라고 하는 서버한테 문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의를 할 서버를 지정을 하면 이제 여기다가 문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바로 문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답은 똑같이 왔는데 아까 앞에서 왔던 것과 답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위에 있었던 권한 없는 응답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서버가 168.126.63.1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요 지정해준 서버에 가서 응답을 받아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 없는 응답이 아니고 이제는 권한이 있는 응답이에요. 그 이름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서버가 직접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다 직접 문의해서 거기서 직접 응답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그거 외에도 아까 봤던 lib.동양.ac.kr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뭐 똑같이 나오겠죠. LIB는 이제 우리 학교 라이브러리 즉 도서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권한 없는 응답이 안 나오죠. 어디다 물어봤으니까 이 동양에 물어봤으니까 동양 네임 서버에 직접 문의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서버의 네임 서버의 구성이 특히 복잡한 것이 이와 같이 캐시 온리 서버와 그 다음에 오토리터티브 서버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유형으로 나눠져 가지고 오토리터티브 서버는 실제 그 도메인 그 기관의 이름들만 따로 관리를 한다. 네이버면 네이버, 뭐 구글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면 애플 이런 식으로 각각 그 기관의 각종 이름들을 권한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리고 서비스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일반 클라이언트들은 각각의 오토리터티브 서버들을 다 알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알아서 접속을 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캐시 서버를 둬서 그 캐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대신 물어보게 한다. 두 단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캐시 서버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권한 없는 응답으로 이제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내가 이제 오토리터티브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해서 문의하면 권한 없는 응답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들이 일일이 서버를 다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복잡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여기다가 다 몰아넣고 관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굳이 그걸 다 이렇게 분산해서 뭐 네이버는 네이버 나름대로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나름대로 서버를 구축을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예, 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자기네 이름에 대해서 서버를 구축해 놓은 거를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접속을 하면 너무나 많은 접속이 와요. 그래서 부하가 엄청나게 걸리고 서비스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 서버는 이 KTDNS 서버, KENS 서버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수많은 캐시 서버들이 있어요. 또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를 문의를 하면 여기 가서 네이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캐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가서 가지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또 누군가가 문의를 하면 그 캐시된 결과를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네이버 서버의 트래픽이 즉 접속이 확 줄어드는 거지. 양이 수많은 캐시 서버들한테 클라이언트들이 질의를 하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분산이 되고 네이버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캐시 서버들은 물론 문의를 하긴 합니다만 한 번 문의를 해서 가져온 거는 캐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하더라도 네이버로 계속 질의가 가지 않는다.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조회는 엄청난 그 트래픽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네임 조회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마다 어딘가에 접속을 할 거고 그 접속할 때마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에 대한 조회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저 오토리터티브 서버에 직접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된다면 오토리터티브 서버들은 감당이 안 될 거다. 전 세계 분산된 캐시 서버를 통해서 그 캐시라는 것도 계속 오토리터티브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가져온 건 보관을 하고서 걔네들이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분산해서 감당할 수 있다.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DNS 서버는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 DNS 서버가 이 공격 대상이 되는 제1호 서버기도 하죠. 예. 워낙에 그 클라이언트들의 접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녀석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인터넷이 접속이 잘 안 된다 했을 때 제일 그 의심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DNS 서버입니다. DNS 서버가 공격을 받아서 그 부하 때문에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서버는 뭐 여러분들 잘 알죠?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 메일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일 서비스인데 이 메일 서비스의 그 이용을 대부분은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뭐 구글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구글 여기에 로그인 해가지고 그죠? 로그인해서 여기서 이제 메일 이걸 뭐 읽는다든가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메일을 읽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죠. 그죠? 예, 일단 PC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뭐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예를 들면 뭐 크롬이나 사파리나 아니면 뭐 삼성폰 같으면 뭐 자체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네이버 접속하거나 구글 접속하거나 해서 거기서 메일 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하나요? 혹시 그 이런 휴대폰에서 지메일 앱 같은 걸 따로 쓰는 학생 있어요? 지메일 앱을 따로 쓰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메일 앱을 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메일을 들어가서 뭐 이건 들어가면 로그인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로그인해서 보면 이제 이 웹 브라우저 창에 메일이 쫙 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는 메일과 Gmail이라는 앱을 통해서 보는 메일은 그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그 메일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메일이 있는데요. 메일을 발신하기 위한 발신용 그리고 그러한 발신된 메일을 이제 메일 서버에 저장을 해놓기 위한 여기서 수신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메일 서버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을 발송해서 그 상대방 메일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학교 메일 서버를 통해서 뭐 네이버로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여기서 발신 메일 서버는 뭐냐? 학교 메일 서버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저장하는 메일 서버는 누구냐? 네이버 메일 서버죠.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내가 학교 메일 서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네이버 메일 서버가 있으면 내 컴퓨터에서 이제 학교 메일 서버에 접속해서 메일을 네이버에 누구한테 보낸다. 그러면 이 과정이 SMTP라는 서버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프로토콜도 이제 보면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메일 배달 서비스죠. 배달. 전달 서비스, 메일 전달 서비스. 그러면 이제 이쪽 네이버 메일 사용자가 메일 온 걸 보고서 또는 뭐 여기서 메일을 클릭해서 아니면 뭐 지메일에서 이제 메일 뜨면 그 상단바에 뜨잖아요, 그죠? 메일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읽는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저장돼 있는 여기서 전송된 메일이 여기에 저장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장된 걸 가져와서 읽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메일 읽기 과정이죠. 그러니까 배달하는 과정과 그 배달하는 과정이라는 건 어디까지냐면 바로 그 메일 함까지. 즉 뭐 여러분들 가정으로 치자면 진짜 편지나 아니면 그런 걸 우편물로 치자면 우편함으로 갖다 놓는 것까지죠. 갖다 놓는 것까지가 요 역할이고, 그러면 이제 저장돼 있는 즉 메일함에 있는 걸 꺼내서 읽는 과정이 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요. 메일 서버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SMTP라는 프로토콜과 POP IMAP 프로토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고요. 요거는 실습을 해볼 건데 요거는 실습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이 메일 서비스를 하려면 뭔가 골뱅이 하고 도메인이 있어야죠. 뭐 ID 뭐 예를 들면 google.com.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네임 서비스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메일 서비스로 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른 메일 서버들이랑 연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메일이라든가 구글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동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좀 여의치 않은 게 우리 학교의 인터넷 연결이 그 방화벽에서 그걸 차단을 해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는 요건 좀 해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내 메일 같은 인트라넷 메일 같은 경우에 어떤 인트라넷 메일이요. 사내에서만 쓰는 거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뭐 저런 걸 쓰고 있죠. 예,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들, 익스체인지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런 표준적인 걸 쓰고 있어요. 또 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우리 학교의 네트워크 설정상 좀 해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웹 서비스가 되겠죠. 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아까 그 지메일을 쓰는 것과 웹을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얘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PC에 웹 브라우저죠. 웹을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휴대폰에 지메일을 통해서 접속하는 케이스를 볼게요. 그럼 우선 지메일을 통해서 접속하는 케이스를 보면 여기 이제 지메일 서버가 있으면 이 지메일 앱이 이 지메일 서버에 바로 접속을 합니다. SMTP라는 프로토콜 가지고. 그래서 뭐 메일을 작성한다든가 메일을 작성해서 전송 하면 이제 지메일 서버가 또 예를 들면 네이버 SMTP로 메일을 전송해 주죠. 이쪽에 이제 뭐 휴대폰으로 또 지메일로 여기에 저장된 메일을 읽어오는 과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팝을 쓴다든가 아니면 IMAP을 쓴다든가 이런 프로토콜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메일을 쓰는 경우에 지메일 앱을 쓰는 경우에는 온전히 다 메일 프로토콜만 동작을 한다. 여기선 메일 프로토콜이 아닌 게 다 서비스 프로토콜이에요. SMTP 서비스 프로토콜 또는 POP3 IMAP 서비스 프로토콜 다 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만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거나 읽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이게 어디로 접속이 되냐 하면 만약에 지메일 서버를 하려면 우선 지메일 서버가 아니고 웹 서버로 들어갑니다. 웹 서버. 왜냐하면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웹 서비스만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브라우저 자체는. 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웹 접속을 할 때, 브라우저로 접속할 때는 전부 다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HTTPS.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HTTPS라는 프로토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지원을 하는 프로토콜인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HTTPS 접속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메일 작성 버튼을 누르고 메일을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컨텐츠가 그대로 HTTP 프로토콜 통해서 웹 서버에 전송이 돼요. 그러면 근데 그 안에 컨텐츠 안에 보면 이거는 이제 메일로 전달할 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서버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내온 그 메일 전송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아 이게 웹 서비스용 그 컨텐츠가 아니고 이거는 메일로 전송을 하기 위한 메일 서비스용 컨텐츠구나 하는 걸 분석을 해서 이 메시지를 요 SMTP에 맞게 바꿔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바꿔서 SMTP 서버에 접속을 한다. 구글 SMTP 서버에. 그래서 여기에 SMTP로 전송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엔 웹 서비스를 받는 메일 서비스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 전송은 HTTPS로 HTTP 웹 서비스로 전송이 되고 그 안에 컨텐츠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전달이 돼서 그 컨텐츠를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분석을 해서 다시 일반적인 지메일 애플리케이션이 전송하는 모양의 SMTP 메시지로 만들어서 구글 메일 서버에 SMTP로 전달을 하고 그게 이제 네이버로 똑같이 SMTP로 전달이 되고 여기에 저장이 되면 또 이제 일반 유저는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PC에서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메일 읽기를 하면 여기에 접속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웹 서버랑 접속을 해서 네이버 메뉴 중에 이제 메일 클릭하면 그 메일 리스트가 나오는 것도 이 네이버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 메일 리스트를 읽어오도록 네이버에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서버한테 사실은 요청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여기는 SMTP고요. 아 미안합니다. 웹이고 HTTP 여기가 이제 팝이죠. 팝이나 IMAP.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팝 IMAP으로 네이버 메일 서버한테 요청하면 네이버 메일 서버가 메일 리스트라든가 이런 걸 주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웹 서버한테 던져주면 웹 서버가 이제 목록을 볼 수 있게 이 PC한테 던져줘서 메일 목록을 볼 수 있고 이게 클릭하면 또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메일을 읽어라 하는 명령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져서 IMAP에 가서 그 메일을 읽어다가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뭐 PC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이 방식을 많이 쓰죠, 그죠? 이 방식을 휴대폰에서 이제 지메일 같은 걸 쓰면 이 방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 개발이 상당히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물론 이미 솔루션으로 많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웹 메일 서비스에서 보시면 찾아보시면 웹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웹 방식으로 이제 메일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방금 아까 설명드린 웹 서비스입니다. 프로토콜은 이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보안을 추가한 HTTPS 프로토콜을 쓰거나 해서 제공되는 컨텐츠, 주고받는 컨텐츠는 하이퍼텍스트 컨텐츠라고 돼 있어요. 그걸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여기에 뭐 링크도 걸어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노트패드에 있는 이런 텍스트는 그냥 일반 플레인 텍스트라고 부르죠. 그냥 전혀 구조화가 그냥 그 문서 하나로 끝나는 텍스트.
그럼 하이퍼텍스트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가지고서 다른 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하이퍼텍스트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파워포인트 자료도 일종의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제가 만든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링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서를 보다가 전혀 다른 문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연결점이 있어서 그 다른 문서로 인터넷상의 다른 문서로 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문서예요. SMTP를 클릭을 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SMTP라는 것과 관련된 어떤 문서가 연결이 되죠. 네,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던 SMTP 프로토콜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메일을 발송하기 위한 유저가 SMTP를 통해서 메일 서버로 전달을 하면 또 그 수신 측 메일 서버로 SMTP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 과정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IMAP이나 PAB으로 전달이 된다 그랬죠. 네, 뭐 하여튼 그런 문서로 연결이 된다. 여기도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플레인 텍스트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문서로 또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문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위해서 그냥 일반 문서처럼 그냥 단순히 문자열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뭐 링크라든가 아니면 이 문서의 구조라든가 포맷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지정해 줄 수 있는 언어, 그게 이제 HTML이라고 하는 언어죠. 그래서 이 하이퍼텍스트 문서는 그냥 일반적인 플레인 텍스트처럼 그냥 단순히 문자열, 그러니까 실제 정보의 문자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정보의 속성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또는 뭐 심지어는 그 문서 안에 이미지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태그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진 언어화된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컨텐츠는 어떻게 되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이 문서의 실제 내용은 이러하다 이게 이렇게 태그로 다 HTML 태그를 이용해서 마크업 랭귀지로 작성된 그런 문서이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실제로 저장된 내용은 이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웹 서비스까지 한번 좀 소개를 해봤고요. 그 뒤에 것들은 나머지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